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이 과정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요. 그러니까 12월 14일이 사실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가결을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 여기서 이렇게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번에 3명이 탄핵으로 넘어갔고 그 중에 2명이 지금 탄핵 가결이 된 겁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윤석열 씨의 이 만행, 내란 수계라는 이 만행으로 인해서 많은 MZ 세대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켰다. 이거는 어떻게 각성시킬래 시킬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각성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들으면서 제발 좀 이제 그 국가수사본부라든지 하여튼 수사에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마지막 길입니다. 네, 참. 깨어있는 시민들의 또 힘으로 이 같은 결과를 좀 얻어낸 것 같은데요. 또 지금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이슈들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관련 멘트들 모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네, 누가 한 멘트인지 짐작이 갑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했던 발언인데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뭘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민의를 받아 아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했어요. 잘못했다고 탄핵을 한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는 했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저를 탄핵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었어야 돼요. 사과에 대한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제2의 제3의 계엄을 내리겠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경악했고 또 무서워했어요. 네네. 이 상황은 그랬어요. 이전 정부를 공격하고 임기 동안의 자신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임기 동안의 성과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출이 늘어났대요. 원전 수출 이야기를 또 했었죠. 언급을.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왔다라고 했는데 모든 개혁은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대 정신이 빠진 채로 주변에서 이거 하십시오 해서 한 4대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수출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에 있는 것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헌재까지 가서 법리 다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법리 다툼을 하십시오. 그것은 뭐 피고인의 권리니까 권리대로 인정은 하되 그러나 국민들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내란 수괴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영상으로 다 봤어요. 오죽했으면 MZ 세대들이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그래서 박스채 보관하고 있던 맞아요. 응원봉을 끄집어내고 나와서 탄핵봉으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 정치적 각성 제가 굉장히 감사드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고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극우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아닙니까? 극우들아 모여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메시지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검찰이든 국수본이든 나와서 당당하게 그렇게 당당하면 나와서 수사 받아야죠. 왜 말이 앞과 뒤가 이렇게 다릅니까?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네,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제 계엄 트라우마가 생겼다. 자꾸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에 뉴스를 좀 확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다시 좀 한숨을 좀 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앉아 있었느냐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나중에서야 이제 막 불안해했던 것이죠. 국민에 대한 사과는 모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국민의 하인으로서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정치인으로 선출됐다라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택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출세했다, 내가 국회의원 됐다, 내가 장관 됐다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번에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헌법과 법률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선거 치기 때 여기 왕자 되겠죠. 네. 왕자. 예? 진짜 왕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 80년 광주가 2024년 서울이 될 뻔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변호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내란 속에 감싸고 돕니까? 국민의힘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좀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주목을 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윤석열 꼴 좋다. 네, 정말 이제 발언이 좀 과감한 것 같은데 이 발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 좀 그동안 좀 쌓인 게 많은 분이긴 한데 좀 속 시원하게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또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언론 플레이에 능해요. 저도 방송을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빠릿빠릿하고 센스도 있고 그래서 이 보수 정치인으로 성장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전도가 유망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집권 여당이 당 대표가 됐었거든요. 젊은 피로.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이 대표를 내쳤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해서 몰아냈어요.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완벽한 몰락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이야기, 선거 이야기, 부정선거 관련돼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음모론입니다. 제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정치 컨설턴트를 했고 중앙선거관리 선거 아카데미 교수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고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전문가인데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으로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고 이것이 이렇게 누군가 입력값을 잘못 조작하게 되면은 마치 은행에서 여기서 1,000원 넣는데 여기서 100원 넣는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든지 민경욱이라든지 권순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은 밤새 그 부정선거 유튜브만 봤던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뜯어와 뭐 이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꼴 좋다. 예, 이럴 줄 알았다. 예,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인터뷰인 건가요? 그러니까 네.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내쫓고 안철수도 못 나오게 나경원도 못 나오게 대표로 못 나오게 하면서 오로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김기현이었고 그 다음 사람이 한동훈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동훈으로부터도 내쳐지게 된 윤석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꼴 좋다라고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준석 의원도 사실 별 할 얘기가 없을 텐데 예, 거기에 대한 비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좀 시작되면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언젠가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 시기를 좀 여유 있게 그 지방선거 이후라든지 이렇게 좀 하지 않고 네네. 예, 빨리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금부터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유신이 그러니까 70년대, 72년도에 시월 유신이 그것도 친위 구태타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확 넓혔으니까 그 전에 나왔던 것이 바로 40대 기수론.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이 40대 되는 사람들이 40대가 하자, 세대 교체하자 하면서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아마 이준석 의원도 아마 그런 세대 교체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 39살이거든요. 네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85년 3월 31일생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어야 40살이 됩니다. 현행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이거 25살이에요. 선거일 현재 40살에 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 39이고 내년에 40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탄핵 인용 시기가 관련 있다. 즉 대통령의 사망, 사퇴, 당선 무효가 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의원이 3월 31일생이라서 날짜가 1월 31일 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이게 출마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거 움직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만약에 이제 그 탄핵 심판 결과가 2월 이후에 나오면은 이제 네. 출마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네. 제가 이제 2월 지나서 여기 생생법뉴스에서 저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겠습니다 선언한다고 출마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네. 아무리 뭐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뭐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고 특히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시대 정신 없이 그저 권력 요구로 그리고 거기에 같이 경도된 국민의힘 쪽에서 추대했기 때문에 아니죠. 뭐 선출되긴 했지만 그러다시피 해서 대통령이 된 것인데 시대 정신이 빠진 정치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준석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좀 일침을 날리는 발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정치권에 나타난 이 드라마가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 윤석열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들은 완전히 물갈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이 그렇게 10만 4천 원 버카 쓴 걸 가지고 1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재명에 관련돼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견제를 날리는 것은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대통령으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재판들,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의 측에 어떠한 전설에도 응하면 안 되며 동시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빨리 재판해서 빨리 벌 받아라 이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 출마 못하게 되니까 아주 좀 가벼운 이야기예요. 네. 저 같으면, 제가 이준석이라면 이 탄핵 관련된 이거 빨리 정리하고 이재명 대표와 제가 당당하게 겨루겠습니다 라면서 자기를 높일 것 같아요. 네. 당당하게 겨루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부분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빨리 재판해서 이재명 아웃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국민들에게 자신감이 좀 없어 보여요. 잘 어필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는 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준석 의원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재판부는 재판하지 말고 지금 좀 중요한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사가 있기 때문에 멈추시고 이재명 대표와 제가 맞붙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자기도 올라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좀 제기되면서 각 그 정치인들 간의 그 셈법이라든지 또 시계에도 각자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실까요? 윤 탄핵안 여당 10명 넘게 가세.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멘트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유시민 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쪽집게 예언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그 6개월 전에 펴낸 저서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맞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시민 작가는 이게 정치 평론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저기 어디 가서 돗자리 깔고 해도 충분히 맞을 정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도 예안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10명 넘게 가세할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6개월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을 경우 탄핵 정국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책을 펴냈대요. 저 사실 이거 내용은 안 봐도 알 것 같아가지고 안 사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을 탄핵하려면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뭉치고 적지 않은 여당 의원을 가세해야 되는데 박근혜 탄핵처럼 많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넘어야 한다. 실제로 12명이 네, 12명 정도. 12명이 딱 맞췄고 게다가 무효 라든지 아니면 기권까지 포함해서 모두 당론인 탄핵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견과 달리 23명이 이탈한 거죠. 이게 딱 맞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견했던 사람이 몇몇 있어요. 유시민 작가 말고도 명태균 씨는 나 구속되면 한 달 이내 정권 무너진다.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된 날이 아마 지난달 13일인가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15일 새벽에 구속됐구나. 15일. 네. 딱 한 달 만에 네네. 탄핵이 딱 된 거예요.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명태균 씨 마쳤고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 관상부 사주 관상부 와서 12월 안에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그런 관상가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징조가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그 행정부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오로지 왕이 되고 싶다는 욕심에 움직였다는 걸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적중했다라고 하는데 적중한 건 적중한 거고 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한 건 지적한 거고 유시민 작가 잘하셨습니다. 네.
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될 가능성이 좀 확실해 보일 때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길을 열어주는 제도에 대해서 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자진 사퇴로 형식으로 물러날 길 그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널리 프로시 콰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항구적 불기소 특별 사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탄핵이 확실하게 되면은 네. 이걸 그냥 자진 하야하고 자진하야하고 만약에 그렇게 자진 하야를 해주게 되면은 불기소하는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된 사퇴를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임을 원한다면 그 상관의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기소라는 것이죠. 이제 항구적 불기소 특별 사면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계엄 이전에 이제 나왔던 계엄 이전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계엄이라는 내란 반란이라는 죄를 짓기 전에는 이것이 가능했으나 내란 반란을 지을 때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이전에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안 되겠다. 내가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하야하겠다라고 했을 땐 봐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항구적 불기소 특별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성견지명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제도까지 다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렇군요. 이 계엄 이전에 있었던 예견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입니다. 정말 지난 3일 밤에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어제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계엄부터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안 가결까지 이번 사태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 왜냐하면 저는 1년 360일 뉴스를 보는 사람이지만 뉴스를 봐야지 다음 방송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소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속보가 일단 12월 3일 날이요. 검찰이 낮에 오전에 서울의 소리라는 이명수 기자, 김건희 여사랑 서로 전화 통화했었던 그 이명수 기자 소속된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면서 직원들 리스트, 명단 그리고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자 명단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출연자 명단까지요? 네, 다 가져가면서 북한과 관계돼 있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던 거죠. 제가 14일 날 서울의 소리에 특별방송에 나와서 탄핵 가결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저를 섭외한 거기 장아무개 기자가 출연자 리스트 가져가면서 그거를 뺏어가는 검찰 수사관들을 보면서 최유한 평론가가 제일 먼저 생각났다는 겁니다. 왜? 서울의 소리 나가서 북한 전문가로서 북한 학을 박사과정으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북한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하고 했었거든요. 그럼 종북이라는 거죠. 몰아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난 소름 쫙 끼쳤거든요. 정말 그 이후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치열하게 방송했고 치열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저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3일 날 밤에 10시 반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특보 들어가자고 너무 놀라서 왜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서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방송국 가서 새벽 2시까지 하고 또 나와서 여의도를 갔어요. 여의도를 가가지고 상암동, 그러니까 여의도를 가서 주변 사람들 인터뷰하고 공수부대가 저 뒤쪽 국회 뒤에 요트장에 있다고 사진 찍으려고 역사적인 사진을 찍겠다고 그걸 막 쫓아갔더니 또 이렇게
방금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 빠졌는데 또 아침 7시에 연합뉴스 또 방송이 있다고 해서 방 꼬박 새고 네. 집에 가서 씻고 가서 또 방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불안하죠, 계속.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음. 2시간 자다 깨고 2시간 자다 깨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하셨을 거고, 그래서 특별히 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CBS 김현정 진행자를 저격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지 말라. 언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저격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김현정 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전체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을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고 약강,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는 그런 언론의 모습이 대한민국 전체 다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래서 1인 미디어 또는 뉴 미디어의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게 된 것이 그런 당신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언론인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김민석 최고위원이 김현정 씨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대한민국 모든 기자와 언론, 저를 포함한 모든 평론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생생법률소가 지금까지 잘 제대로 자기 말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갑자기 평론가님이 너무 이렇게 그 사명감에 네. 이렇게 가득한 발언해 주셔서 저도 또 돌아보게 되는데, 일단 저희 생생법률쇼 계속 또 계속 출연하실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라는 예.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안 가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찬성이 204표, 반대가 85표, 기권과 무효가 각각 3표와 8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계산을 해보면 여당 내에서 최소 한 12표 정도는 이탈표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표결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7명이었거든요. 이건 예. 좀 어떻게 좀 뭐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기권이 3표, 무효가 8표, 그리고 거의 찬성이 12표 정도로 예상이 네. 됩니다. 근데 최소 그러면 23표가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네네.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탄핵 반대라는 이 숫자는 23표 정도 되는 숫자는 박근혜 탄핵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때 5, 60표 네.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박근혜 탄핵보다 훨씬 더 명확한, 명징하게 이거는 탄핵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외쳤다라는 것은 국민의 힘이 이제 국민의 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명백한 내란 수괴죄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예요.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예요. 저는 사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라고 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이유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에 대한 공포, 집권에 대한 반대로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을 이제 빼앗기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김상욱 의원에게 이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도 했었죠, 윤상현 의원이.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말 자체가 네. 성립이 안 되는 게, 그 정권은 국민이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국민이 줘서 내가 갖게 되는 것인데, 국민이 그거 아니다라고 뺏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또 무슨 뭐 계엄 떨어뜨릴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순응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로 해서 꼼수 피우겠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만 위헌정당이라고 해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정부만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정부로서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지금 12월 16일
3시 29분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또 여야 모두 사퇴 수습에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인 협력체로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좀 지금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일단 정부는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죠. 권한대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네. 하고 있고,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들 적어도 대통령의 그 내란 수계 범죄인 개헌법 비상계엄을 할 때 그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옹호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역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협력해야죠.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이 국정안정협의체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반대한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야당이 여당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총리실이 국회와 협력한다고 했으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협력해서 지금 가장 급한 게 환율 문제예요. 환율 1437원까지 올라서 1500원 뚫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 환율 안정시켜야 되고, F4라고 일컬어지는 그 소위 뭐 한국은행장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환율 가지고 걱정을 해요. 이거 정치적 리스크를 안정화시키, 시장이 놀래버렸거든.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국 경제가 지금 안 그래도 좀 트럼프 등장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헐라당 놀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해서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도 우리가 주도권 안 가져갈 테니까 당신들 가져가. 그 대신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합시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반응 좀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뭐 야당이 여당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좀 거부를 하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당이 여당 되는 듯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야당은 야당이고 여당은 여당이지. 그런데 여당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 맞습니까? 대통령이 완전 탄핵됐는데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국정안정협의체는 그래서 국민의힘대로 주도권 가져가라고, 의장 가져가고 이 모든 거 가져가라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야당이 여당 된 것처럼 행동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을 이재명이 제안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게 이제 공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탄핵 심리가 이제 본격화되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회의를 하는 모습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제 그동안 이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지 한번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2일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네.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거라고 합니다. 이 14일,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된 날 탄핵 심판 청구를 접수한 이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에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논의했고요. 이번 사건 변론 준비 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진행한다. 형사재판의 집중 심리와 마찬가지로 2 내지 3일 간격으로 변론을 진행해서 조속히 심리를 마칠 것이다라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정지된 이 상태가 국정 공백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헌재가 탄핵 심리를 빨리 서두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날짜를 정하기는 네네. 쉽지는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92일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관적으로 봐도 이거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릿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명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헌법을 위반했는지만 예. 네. 확실하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 계시군요. 또 어느 언론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해서 이 법리 다툼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법정에서 싸우겠죠. 그러나 그건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누가 봐도 헌법을 위배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인 경우에는 같은 말 계속 반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시나 사변이 있을 때 비상계엄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요건부터 어긋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명확하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탄핵은 물론이고 노무현 탄핵보다 훨씬 더 아주 압축되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겨레에서는 2월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 헌재가 6인 재판관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 몫의 그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임명 여부도 지금 중요한 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공석인 3자리는 국회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고 연내 네. 그러니까 12월 안으로 다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라든지 마은혁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천 변호사도 다 채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성향을 이야기해요. 네, 뭐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이렇게 좀 예측을 이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채워지면은 네. 중도 보수가 5, 진보가 4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향이 과연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면은 사실 보수 그 재판관들이 좀 상당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박근혜 그 탄핵 당시에 심판 참여 재판관 8명 중 네. 6명이 보수였어요. 네네. 예,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극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극보수입니다. 근데 이 안창호 위원장마저도 그때 당시에 재판관이었고 그때 탄핵 찬성을 했어요. 법리를 따지면은 지금 사항은 더 그때부터 더 명확하다는 것이죠.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떠나서 지금 이 사항은 너무나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위헌성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성향이 보수기 때문에 좀 중도 보수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시간이 미뤄질 필요도 그리고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 때문이라도 그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걱정할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이제 마음을 졸이게 했던 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경찰 이 수사 당국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좀 시도하는 등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5일에 이제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 당시에 좀 불응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오늘도 뭐 2차 소환 통보 예정이다 이런 기사 나왔었는데 뭐 체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너도 나도 지금 서로 막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난리죠. 지금 경찰한테는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한테는 없어요. 그런데도 검찰이 이 난리를 치는 것은 검찰 자체가 사라질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칼을 겨누는 겁니다. 얼마나 태세 전환이 빠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검찰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는데
검찰 이번 수사에서 손 떼세요. 명태균이나 김건희 이 여사에 관련된 그런 수사에 일조하시고 적어도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조직이 사라질 판이라고 정치검찰이라고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데 실제로 지금 검찰 이 수사본부를 보면 친윤, 친한 검사들 많습니다. 박세현 그 본부장부터 이미 한동훈 대표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해받는 것은 본연의 일을 하세요. 더 이상 정치질 하지 마시고 검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또 공조수사본부는 경찰하고 네. 그리고 공수처하고 국방, 국방부하고 네. 민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여기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공수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걸 시도했다라는 또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이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공수처로 또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검찰을 통해서 좀 이 영장을 받는 것보다는 공수처를 통해서 공수처를 하는 통하는 것이 게 낫다는 판단. 믿음직스러운 거죠. 네. 왜냐하면은 검찰이 계속 이 현재의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법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법도 없는 그 증거도 만들어내는 조작 검찰이 뭘 한다라고 이 난리를 치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은 검찰은 이 수사에서 내란죄에서 수사는 손을 떼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아셨습니까, 정치 검찰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일각인 것 같습니다만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좀 현실성이 없다는 또 지적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수사가 아닌 정식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 심판 정지를 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이 손 검사장의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단순 대입하는 것은 무리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계속 안심시켜 주시는 것 같은데 네. 헌재에서도 사실 대통령 공백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헌재가 결정을 하는데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부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현재 국정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마비되지 않는 최소한의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수십 차례 남발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당성이 또다시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주변에 계속 2번, 3번 전화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 갔는데 그래서 야당이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자라고 손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김건희 거부권 행사하실래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상황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와 이 여러 협력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그 긴급 기자회견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한동훈 146일 만에 당대표 사퇴입니다. 사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146일 만에 당대표 사퇴했고 정치에 데뷔한 지 한 1년 정도 됐죠. 네.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12월 3일 날 한동훈 대표가 그때 스탠스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했더라면은 맞아요. 그때 신속하게 나왔던 예. 그 메시지는 되게 명확했죠.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다면 지금 당대표도 당대표도 계속 할 수 있고 사퇴하지 않았을 거고, 더군다나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그 친윤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나중에 내란 공조범으로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12월 3일 명확하게 나온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 12월 3일 밤 11시 49분에 그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명확한 메시지가 이후에 질서 있는 퇴진론, 무슨 질서 있는 퇴진론이 어디 있습니까? 질서 있는 증거인멸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명징한 메시지가 완전히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당내에 있는 반대파 의원들로부터 공격받고, 심지어 내부의 친한동훈 의원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다시 나중에 정치적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른 시기에 검사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선배 따라서 정치의 길을, 윤석열 선배를 따라서 정치의 길을 선택해서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2인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같이 몰락하는 비극, 더구나 수십 년 선후배 사이가 완전히 결별되는 이 상황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획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언 내용 중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하면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발언이 저는 좀 눈길이 많이 갔는데,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 이제는 전 대표입니다만 그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치 인생이라든지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대선 주자라야 뭐 안철수라든지 뭐 나경원이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거의 올드보이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보수 진영의 유일한 팬덤인 한동훈, 보수 진영의 유일한 팬덤을 가진 정치인은 한동훈이 가장 유력한데, 여기서 낙마가 된 겁니다. 네. 워낙 이제 시급한 상황이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동훈 전 대표가 부활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보수 팬덤들조차도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과연 지금 다시 정치를 재기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물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몰라요. 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최고위원 사태로 이제 최고위원회가 붕괴가 됐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뀔 텐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앞으로 누가 맡게 될까요? 지금 이야기는요, 당원 당규상 그 최고위원이 사퇴하게 되면 자동으로 네. 비대위원위로 전환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맨 처음 김무성 전 대표를 이야기하다가 네. 쑥 들어갔고요. 지금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회의하고 있는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소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당내 인사, 경험 많은 전직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까? 다시 김종인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